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그 여파로 경제 지표 발표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죠.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금리 인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AI 거품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경로에 AI를 둘러싼 거품 논쟁까지 시장을 덮친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김동석 대표 나오셨고요. 태제대 AI융합전략대학원 정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SK증권 윤원태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거품에 대한 걱정이 이제 한시름 덜었나 했는데 미장을 보니까 또 전혀 아니네요.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내놨음에도 AI 거품론을 꺼트리지 못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실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570억 불 정도 매출이 났잖아요. 앞으로 한 3, 4분기까지도 계속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5천억 달러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분기로 나눴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좋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많은 나라가 데이터 센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추다 보니까 일단 엔비디아 칩을 갖다 쓰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거 이제 속도까지는 좋지만 이거를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형성되고 있어요. 과거 닷컴 버블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닷컴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사건이었었지만 실제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게 오랜 기가 지나서 지금에 와서 성장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정보를 데이터를 빠르게 주는 것까지 좋은데 이거를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서 그 설비 투자만큼을 뽑아낼 거냐.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이클 버리가 이제 칩의 수명 주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6년이라도 예를 들어서 6년이 가장 길고 짧은 건 2, 3년이란 말이에요. 마이클 버리가 얘기는 2, 3년인 거고 시장에서 젠슨왕은 6년 정도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AI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6년 안에 설비 투자를 빼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디램이나 뭐 파운드리 같은 가격과는 완전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당 뭐 몇 천만 원 되니까 그거를 뭐 한 개 가지고 기업이 돌리는 게 아니라 수만 개씩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에 대한 설비 투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는 거고 네. 또 빅테크 기업들이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 어마어마해요. 아마존이 뭐 17조 정도 한다고 하죠. 또 오라클도 한다 그러죠. 메타 플랫폼도 한다 그러죠. 전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요. 문제는 뭐냐? 그만큼 돈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만큼 수입을 그 수명 주기 안에 만들어낼 거냐? 적어도 앞으로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기업에서 수익으로 가져려면 최소 5년, 길면 10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수익성의 문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상황들을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놀라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다 덮였나 했었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모든 걸 다 설명하지 못한다. 지금의 위기론을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1차적으로는 되는데 애널리스트. 네, 지난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유사한 것 같아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날에도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저는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 거품이 기술의 거품이냐 가격의 거품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의 거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주가는 비싼 구간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나 한국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1, 2년은 지금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호황 국면을 접어들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앞으로의 실적 성장과 함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과연 이게 그 다음 분기, 그 내년, 내후년까지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의심이 드는 구간인 것 같고요. 기술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AI로 대표되는 뭐 구글이라던가 오픈 AI라던가 얘네들이 지금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단계잖아요. 근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일까? 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포털 사이트의 경쟁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살아남은 거는 뭐 네이버라던가 다음 이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뭐 라이코스 뭐 이런 잡다한 그 포털 사이트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이 앞으로를 네. 우리가 겪어야 된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렸다라면 지금부터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네.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교수님, 근데 너무 과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쭉 추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변해 버린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타나니까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거죠. 당황스럽고. 이 지금 AI가 이제 유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단순 유행 몇 년 동안은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는 분들이 있고 네. 앞서 우리 전 방송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이클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다 하는 분이 있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뭐 5년, 10년 단위로 바뀔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메가 트렌드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네. 뭐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흐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데이터를 봤어요.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저장, 이용, 뭐 그 규모가 데이터 규모가 저장해야 될 공간이 375 제타바이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 단위? 제타는 제타, 기가 GETA. 기가 아니고 제타. 기가다. 그러니까 원래 키로, 메가, 테라, 기가, 페타, 헥타, 제타. 하나가 공이 3개면은 3 곱하기 7 해서 헥타도 너무 건너뛴 겁니까? 10에 27승인데요. 21승인데.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데이터 사이즈가 지금 이거 단순 계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려고 하면은 그 안에 집어넣을 GPU가 필요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용해야 되는 그 엔비디아 말고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등등의 회사들이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모든 전제 조건 가정은 그럴 것이다. 데이터 센터 증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제이커브라고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끌어다가 지금 빚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자율이 꺾인다.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하향할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다. 지난 몇 년간보다는. 네. 그런데 그거마저도 지금 뭐 불확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길게 보면은 저도 그 분야에는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오래 갈 것이다. 자, AI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면 현실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됩니다. 미국 9월 고용 보고서가 뒤늦게 지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신규 일자리가 늘긴 늘었는데 좀 찜찜한 구석, 예를 들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라든지 뭐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이상하죠.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늦게 나온 것도 찜찜한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7주나 늦게 나왔어요. 원래 이거 나온 것도 사실 질적으로 이거를 그동안 해온 것처럼 정확하게 측정을 한 건지 설문조사도 하고 가계와 이제 기업을 다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맞게 된 건지 7주 늦게 발표는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일단 비농업 고용은 증가를 했고 근데 비농업 고용이 그만큼 증가를 했는데 또 방향성이 실업률은 올랐어요. 올랐어. 4.4. 4.3에서 4.4로. 그러니까 실업률은 꾸준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꾸준히 좀 냉각되고 있다는 시그널도 주면서 단기적으로는 2달 전에 깜짝 고용이 뭐 증가를 했다. 네. 어떻게 보면은요, 이걸 보면서 참 트럼프 행정부 운이 좋다. 이거 그 셧다운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고 있었어요. 네. 정부가 이제 뭐 그 셧다운이라는 게 그 정부 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일단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해고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파급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욕을 먹고 있었는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 무마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 고용은 전실했다. 오히려 증가했다. 민간 고용은. 실업률이라는 건요. 계속 올 1월부터 0.1% 포인트씩 계속 올라왔어요. 아주 완만하게 증가를 했어요. 지금 네. 4.4까지 왔는데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것보다는 고용이 증가했다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고용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가 서두를 정도로 레이트 컷을 서두를 정도로 지금 시급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빌미를 주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도 빌미를 주고 좀 애매한 어떻게 보면 누구 조작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10월에 그 미 고용 통계국에서 노동 통계에서 나온 지표는 없었지만 그냥 민간 뭐 ADP라든지 민간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셧다운 기간에도 생각보다 고용 충격이 많이 없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0% 신뢰는 또 못 하겠고.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해. 이게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시장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 지표에 대한 신뢰도도 저도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전월만 하더라도 2만 명이었다가 갑자기 12만 명으로 뛰다. 그렇죠. 앞에 거 조정됐죠. 네, 맞습니다. 네, 일자리 근데 조정됐죠. 이 조정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5월 그 고용 그 통계청장이 잘렸잖아요. 사실은 워낙 이 변동이 크다 보니까 트럼프도 못 묻겠다고 통계청장이 잘리는 상황인데 네. 어쨌거나 저희는 이 지표를 믿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12월 FOMC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2월 FOMC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고용지표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10월, 11월 고용지표가 FOMC 끝나고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9월 고용지표만 보고 연준 의원들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고용지표의 결과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신규 고용은 좋았던 거고 실업률이 상승을 했잖아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저는 고용시장이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업률이 올랐던 부분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일을 안 하려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갑자기 나 이제 일할래 하고 넘어오니까 위에 실업자에도 한 명이 추가되고 분모에도 한 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저는 이번 신규 고용을 보면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 의원들은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업률이 올랐기 때문에 인하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구나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도 늦게 나왔고 10월 거 안 나올 것 같고 거기다 이제 CPI, 인플레이션 지표도 안 나올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판단을 못하니까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시장도 거기에 지금 좀 발작 수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전 사실 이 고용 지표를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 문제가 진행이 되면 관세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 요소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늘었단 말이죠. 근데 또 실업률 또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연준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장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장악 과정 속에서 제롬 파월의 임기가 내년 6월인데 이제 그 전에 그 교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르면 다음 네. 달 차기 의장 지명도 할 것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저는 관세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미리 재고를 다 1년치, 6개월에서 1년치를 채워놓고 그거를 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지 않았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미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롬 파월은 자기 임기 전에는 어떤 시장의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고용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한번 해준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가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은 상태고 특히 연준 내부에 뭐 스티븐 마린이라든가 또 크리스토퍼 월러, 뭐 미셸 오바마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굳이 자기 선에서는 안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제롬 파월이 연준 이사로 남을 거냐.
의장 그게 자리 되게 내려오되 예. 2, 3임기는 다 예, 채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해임을 시켜버리면 남지 못하거든요. 해임 사유가 있어요. 해임을 시키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해임 계속 그걸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사로 남게 되면 연준이 정말 굉장한 싸움을 벌이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시장을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롬 파월은 일단 자기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현상을 유지하고 실제로 그의 관세가 기업들의 재고가 끝나는 시점 그 시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연준이 개입하는 건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미국 가시잖아요. 고용 얘기 네네. 조금만 한마디만 네네네. 더 제가 중요한 건데요. 미국의 구조적인 고용 노동 시장은 저는 굉장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만 명 증가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2만 명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거지. 저는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 미국의 고용을 정부 고용이 있고 민간 고용이 있는데 네. 민간 고용이 차지하고 있는 게 90% 이상이에요. 정부 고용은 뭐 관공서나 뭐 등등 네. 다 합쳐봤자 10% 미만인데 민간 쪽에서 인력난이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게 트럼프 정책, 이민 정책, 아이스 등이 와가지고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싼 임금들 해가지고 그 남미나 뭐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온 인력들을 고용을 못하게 지금 굉장히 강화 단속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 측면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일단 상시적으로 항상 노동력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특히 서비스, 운송 또 음식점 등등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할 정도로 그쪽을 메워주던 많은 이민자들이 고용을 못하고 앞으로는 그게 더 심화될 최소한 트럼프 임기 안에는 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거는 고용시장은 견고할 것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롬 파월이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때 제품가가 오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당연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용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생산비를 줄이게 되면. 근데 그 금리 인하해가지고 고용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이 만약에 진짜로 관세 문제 줄어들게 되면 그게 옛날 금융위기에 의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세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 오히려 연준은 그 대법원에서 관세 문제가 불법이 돼가지고 자기 편안하게 시장 운영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만든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의 기저에는 연준이 더 금리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간다라고 걱정하니까 지금 증시도 계속 투자 심리도 압박을 받고 이렇잖아요. 심플하게 질문 드릴게요. 12월에 금리 내릴 가능성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페드워치 데이터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거의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이 아니라 내년 초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되고 나서 지금 이 관세 문제 각국하고 지금 뭐 협약 체결을 하고 어떻게 몇 년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걸 해결을 하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임팩트가 반영이 되느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직 뭐 30%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고 이게 미국 경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4.6% 나오고 있는데 미시간 대학에서 지금 조사한 거 보면은요. 그거 이상으로 진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평가해 보면은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건 올려야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하이어 롱고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폭발시킨다고 하지 않겠어요? 금리 올린다 그러면 농담이. 연구원님. 지금 시장의 네. 대체적인 무게는 어느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요? 우선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이제 동결에 7대3 정도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오늘 9월 고용지표 나오고 나면 이제 10월, 11월 고용지표를 못 보고 연준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사실 양대 책무 물가랑 고용이잖아요. 근데 물가 지표도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기준 하에서 인하를 하든지 동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도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 사이에 예상하지 못하게 물가가 나왔다라던가 아니면 고용 지표가 갑자기 또 나오게 된다라면 그 지표를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표 발표에 대한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동결로 가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사실 연준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방송에 시황을 하다 보면서 키포인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제임스 블라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대학원, 퍼듀대인가요? 뭐 대학원의 교수로 갔는데 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누구냐면 애틀란타 연원총회 라파엘 보스텍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미국이 그 금리 인하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라파엘 보스텍이 금리 인하를 딱 얘기하자마자 바로 분위기 바꿔서 금리 인하 했거든요. 근데 라파엘 보스텍이 이번에는 뭐냐면 동결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2월 28일 날 그만둬요. 너무 웃긴 거 뭐냐면 5년 정도를 다시 연장을 해놨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임기 5년을 연장이 돼 있는데도 자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2월 28일 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2월 28일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다음에 주자가 누굴까? 크리스토퍼 월러냐, 미셸 보우먼이냐, 이제 보고 있거든요. 스티브 마린이냐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라파엘 보스텍은 금리를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게 지금 현재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롬 파월과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답일 건데 그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마 동결이 상당히 지속될 것 같고 동결이 됐을 때 시장은 약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나저나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방정부도 지금 국채 발행하면서 돈을 끌어당기고 시장에서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기업마저도 채권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상황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연준밖에 없는데 연준이 동결해버리면 일단 시장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1월에 뭐 버블, 뭐 AA 버블이 결국 트리거가 되는 상황이 된 거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저기 파월 의장 설득 금리 인하하도록 설득 못하면 해임한다고. 농담이 있죠? 농담이 아니요, 있지만 진담이 뼈 있는 해임하려고는 농담이겠죠. 할 수 있어요.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건데 연준이 계속 부딪혀 왔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버틸 거냐. 물론 금리를 지금 동결적으로 기운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깃장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연준 의장 한 사람 바꾼다고 이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단숨에 뒤집을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연준 구성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12명이잖아요. 연준 의사결정하는 게 집단 의사결정 체제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12분. 네. 연준 위원이 7분 플러스 1 플러스 4가 있어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있고 4명이 또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연준 의장도 파월 의장도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뭐 의장이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의장이 하는 얘기하고 또 그냥 뭐 12명 중에 한 분이 하는 얘기하고 트럼프가 자꾸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꾸겠다, 자르겠다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네.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시장에 시그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 방향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 이쪽 사람이 되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레이컷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 해가지고 자꾸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될 거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회도 견제를 하고 또 시민 이쪽에서도 견제를 하고 국민들도 미디어도 견제를 하고 연준을 흔들 수 없다는 거는 뭐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아까 관세 실질적 그 여파는 1년 뒤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다면 올해 3월, 4월 그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상대로 이제 관세 발표하면서 그때를 시작점으로 본다면 이제 1년 돼가는 국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그거죠. 금리 방향이 인하 쪽으로 가다가 잠시 멈칫하다가 인하 또 할 것 같더니 지금 안 하고 정 교수님은 아예 인상 쪽으로 긴축 쪽으로 다시 선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주요 핵심 근거가 역시 인플레이션일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제 걱정이 그거죠. 이제 다시 긴축 쪽으로 돌아서면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기술주가 특히 더 맞습니다. 된소리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조정 장세도 사실은 12월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발생했다라고 저는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 8월, 9월까지만 하더라도 12월 인하 가능성을 90%로 봤어요. 그걸 주가에다 다 선반영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점차 후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 11월 넘어오면서부터 증시의 조정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년 기준금리 인하 4회 정도 보통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인하를 못하게 된다라면 증시에 선반영돼 있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반대로 이제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트리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일 것 같습니다. 물가가 아직까지 파월도 지금 현재 관세의 영향력이 소비자 물가까지 전가되지 않았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봤었고 다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연준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번 물가가 인상하고 나면 그게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 지표가 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 4월에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8월에 상호관세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물가에 작동하는 부분이 보여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한 내년 2월까지는 물가에 대한 인플레 압력 부담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발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물가 지표 발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11월 물가 지표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상존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미국 자주 가시잖아요. 자주 미국 갑니다. 물가 어때요 지금? 심각합니다. 체감 물가 네, 어때요? 아주 체감 물가. 심각합니다. 바이든 때 그 고물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해서 본인이 당선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지금도 한 40% 나오고 있어요. 30%대 후반 40%대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지지도는 아주 견고한 지지도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마가. 예. 그 나머지 분들의 의견은 뭐 한동안은 왜 지지를 하지 않느냐 하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모아진 게 물가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모든 물가가 지금 한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뛰었기 때문에 체감 물자. 일단 렌트비, 아파트 렌트비 제일 중요한 거 주거비. 네. 주거비 렌트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또 기업들이 또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건 그러지 않았건 간에 그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물가가 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많이 뛰었어요. 임금 상승률이 뛰다 보니까 물가는 덩달아서 더 뛰게 되고 네. 그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번 내년 1월, 2월이면은 옐런 장관 얘기가 이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하고 있는 게 그거 두 가지를 지금 근거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잡힐 것이다. 임금 상승률도 떨어질 것이고 뭐 주거지 렌트 비용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가 잡힐 것이다.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진 게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저는 참 어림없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왜 인정 안 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을 하면은 안 되죠, 인정 안 되죠. 인정을 하면 아니 이제 숫자로 나오게 될 텐데 관세 정책을 예를 들어서 순화시키거나 지금처럼 강공으로 밀고 나가면 물가가 자극받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게 워닝을 주고 있는데 경고를 주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잖아요. 지금까지는. 트럼프는 이제 더 좋은 거를 자꾸 도배하잖아요. 이래서 관세에서 벌어진 돈 국민한테 2,000불씩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여론전만 그런 느낌 하죠. 하고 하는 있어서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은 벌써 우리가 수치로만 3이지 생활에서는 3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시장을 보는데 시장 가서 보면요. 한 10만 원, 예전에 1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요즘 살 거 없어요. 그냥 몇 개 집으면 그냥 한 10몇만 원 바로 넘어가 버리게 돼. 그게 진짜 실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수치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가 우리가 금리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사실은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이 좋은가? 라는 기대시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더 밀리다가 금리 인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가 됐을 때 연준이 서브프라임 목일 때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안 하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괜찮다. 그러다 2007년도 11월 1일 날 금리를 팍 내리거든요. 내리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뭐냐면 진짜 문제가 터졌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 안 한다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이제 그 금리 인하와 인상이 맞아 떨어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금리 인상하면 굉장히 위험하구나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또 시장 투자가들은 그걸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 뭐 주가 오를 것 같지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그 고용 둘 다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에요, 지금. 고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굉장히 건실해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빨리. 그 얘기가 먹혀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구조적으로 고용도 탄탄한 상태고 네.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 인플레이션은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상방 압력이 점점 가해질 것이고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그리고 그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에서 모든 가격이 사실 저희끼리 얘기인데 너무 오르긴 올랐어요. 미국이 30%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금년 들어가지고. 네. 국내도 마찬가지죠. 1년에 30%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뭐 안 좋아질 확률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건 방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뭐 유지가 되거나 네. 오히려 위로 좀 올라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거는 없다. 지금 모든 경제 상황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걱정은 사실 AI가 소위 멱살 잡아서 끌어온 증시인 건데 맞죠? 네. 금리 오히려 내리는 게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기술주는 괜찮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고 싶어서 반 엔비디아를 만든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설비투자하냐고 지금 채권 발행하고 채권을 17조 발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 낮으면 떨어뜨려야 좀 더 이자 부담이 그건 떨어지는. 이자에 불과한 거고요. 시장 전체 투자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정말 문제가 생기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가질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시간에서 5% 오르고 막 야간 시간의 선물이 막 1.8% 오를 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 말 있어요. 뭐냐면 오늘 밤에 가가지고 본장 가가지고 다시 제 해석이 나오는지 봐라. 왜 그러냐면 이게 상황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정말 기술 혁신을 이룬 거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넘버원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거 가지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배가 엄청 아플 거예요. 지금 하락을 감사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자기들 제품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가격 다운시키게 되면은 자기 설비 투자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이 벌게 되면 빅테크 기업이 따라갈 수 있는 기술적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흔들렸다. 네 실적 많이 나 좋아. 그렇지만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결국 경쟁 관계거든요. 경쟁 관계에서 완전히 독주를 한다? 그렇더라도 역사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시가총 1위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툭 나타나더니 2년 만에 5조 달러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이제 1, 2위였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 못한 길을 저쪽에 간다? 기술력 사실 조금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이렇게 보면 K자로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M7 대 M7이 아닌 주식들 해가지고 M7만 독주를 해왔고 한동안 계속해서 그랬죠. 나머지 주식들을 보면은 거의 플랫이었어요. 30% 상승을 이끈 게 그 매그니피컨트 7이었는데 지금은 M7도 아니에요. 엔비디아 하나가 나머지 6개를 거의 이끌고 가다시피 했는데 나머지 6개가 이제 허덕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네. 그걸 지불하려고
제이커브를 다 메꾸다 보니까 빚도 져야 되고 채권도 발행해야 되고 1인 독주 모노폴리 형태로 어느 특정 기업 하나가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해왔다, 해올 것 같다 하는 거에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공공의 적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독주 구조적으로 체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맞습니다. 상존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두 분은 좀 시각이 다르신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윤영우 의원님은? 저는 그동안에 풀려있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인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인하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동결기조로 간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앞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제적 인하, 보험성 인하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고용시장이 부러지는 거를 더 부러지기 전에 인하하겠다라는 성격의 선제적 인하가 강했었고, 선제적 인하라는 거는 사실은 시장의 필요성보다 더 먼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자금 시장이 풀린다라는 기대 때문에 저는 기술과 함께 유동성의 효과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 앞서서 이제 만약에 물가에 대한 부담 또는 고용 시장이 더 좋아진다라면 앞으로 인상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결 기조로만 가더라도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렵네요. 마지막은 우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뭐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뭐 현실인 거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간단 말이죠. 환율부터 짚어볼게요. 환율 너무 높잖아요. 지금요? 관세 협상 타결되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미국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아, 우리 때문입니까? 네.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요. 1년 전하고 지금의 달러 인덱스 보면 한 8% 정도 하락했어요. 지금 한 100 나와요. 달러 인덱스 네. 아시죠? 6개 국가 대비 달러의 가치예요.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선진 6개국 네. 대비 달러의 가치인데 지금 100.23이 나오고 1년 전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한 뭐 7% 8% 떨어졌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왜 우리한테만 달러 가치가 올라갔냐? 다른 나라들한테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아시아 통화 왜 그럴 것 같아요? 구조적인 우리의 고질적인 펀더멘탈적인 우리의 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뭐 환율이라는 게 뭐 뭘까요 해가지고 하나 딱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였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미국 주식 투자 너무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새 어제 한은에서 뭐 발표한 거 보니까 뭐 해외 채권, 미국 채권을 국내에서 민간과 기업들이 너무 많이 사들여가지고 달러 수요가 많았었다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외인들은 많이 빠져나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성을 많이 키워준 거예요. 특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 제가 지금 지적한 것,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돼요. 네, 그게 그렇죠. 꼭 코렐레이션이 1대1로는 아니지만 6개국 통화 대비 우리 통화가 비슷하게 그래도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디커플링하는 일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네. 데이터를 확인하면 아실 텐데 작년도 12월부터 굉장히 강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엄과 탄핵을 지나면서 새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 됐어요. 1년 네. 거의 지나고 있는데 네. 달러가 아무리 가치가 내려가도 우리는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요. 우리 가치는. 네, 원화 가치는. 뭘 의미할까요? 불확실성? 경제적으로 또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도 지지부진해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엔화, 그러니까 일본 엔화와 우리 원화가 점점 동조화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가치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하고 우리가 항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캐리가 지금 막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도 덩달아 가지고 같이 달러가 우리 원화가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도 있다. 네. 지적을.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이게 촉발된 건가? 갑자기 제 그 생각도 들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한 곱이 넘었다 생각했는데 더 큰 선이 약간 앞을 딱 가로막은 느낌이어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드리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환율에 지난번에 이제 간단 말은 못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최악의 선과 최선의 선, 그다음 중간선 이렇게 해갖고 시나리오를 짜서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최악의 선으로 이제 선을 그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1,730원과 1,670원 사이가 딱 이렇게 공간이 열려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가나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IMF 뜬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외화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와야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기업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지 않나. 결국은 이제 뭐 어떤 뭐 규제 같은 거를 많이 풀어서 외국이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1번 해답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해서 돈 버는 돈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남겨둔 경우 또 아니면은 여기서 외국으로 이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수출해서 나가서 이제 버는 돈이 못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제시하면 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올라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처럼 뭐 일본과 차트가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서학개미라서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럼 전 세계는 어차피 글로벌해서 뭐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근데 이제 가장 구조적인 문제 해결.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제도를 얼마나 완화시켜 줄 거냐. 뭐 아니면은 수출한 돈이 들어오게끔 유도할 거냐. 그래서 과거에 미국도 그랬잖아요. 애플이 외부에서 벌어놓은 갖고 들어올 테니까 법인세 낮춰줘. 뭐 그런 게 제안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뉴노멀이니까 사실 지난 한 2년간 고금리 시대에도 증시는 계속 갔잖아요. 네. 요 환율에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제는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해석해 보면은 최근에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가도 같이 올랐다는 말이죠. 네. 보통 과거에는 그 역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이 환율은 괜찮냐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그 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랐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금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상당히 장기간 지금 벌어져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채 10년만 하더라도 지금 4.0%고 한국은 올라서 이제 3.0% 정도인데 그러면 미국으로 나갈 요인이 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 초와 지금 사실은 환율 레벨은 비슷한데 올 초에는 그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인들이 나갔다라면 지금들은 외인이 나간 게 어떻게 보면은 한미 간의 관세 때문에 외인이 나가는 것보다도 자국의 달러가 나가는 영향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대미 투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로 벌어 들어온 돈도 안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빠지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결론 내고 싶습니다. 금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 별로 없어요. 점점 벌어지면 벌어졌지. 또 하나 내년부터 당장 미국에서 20빌리언씩 달라고 그래요. 현금으로. 우리는 달러 수요가 엄청나요. 앞으로 그거를 다 조달을 해가지고 달러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는 뉴노멀 뭐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다. 이건 그냥 노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경제의 아픈 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시장은 AI 거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화려해 보였던 미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